마취제가 없던 시절엔 수술을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영화에서 보면은 또 술 마시고 주인공이 바로 총을 빼잖아요. 그렇지. 뭐 저는 알코올도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성인 장정들이 붙들고 소리를 지르는 걸 이렇게 막으면서 그냥 네, 그 당시 수술 상황을 묘사한 그림을 하나 볼까요? 네. 무시무시해요, 저 때. 너무 아파 보인다. 그만 붙들고 있고 막. 근데 저게 붙든다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될 텐데. 일단 그림에서 환자들의 표정에 어떤 와. 고통이 느껴지지 네. 않습니까? 아, 너무 잘 그렸다. 말도 못할 고통이지. 저게 수술이 너무 무서워서 수술을 하기 전에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네, 너무 무서워서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말 것 같아요. 네. 당시에는 아주 작은 상처나 염증을 지금 같으면 그냥 우리 흔히 하는 소독약을 좀 바르면 되는데 제대로 치료할 수가 없어서 어머. 그 부위가 곪고 괴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그 부위를 치료하는 게 유일한 게 이 절단이었어요. 정강이에 염증이 있다 그러면 무릎 아래를 절단하게 되고요. 그래서 근데 절단 수술할 때도 또 마취제가 없으니까 어떡해. 당시에 명의가 누구였냐? 빨리 고통 없이 한 번에 자르는 사람. 맞아. 그래서 이제 힘이 센 사람이 의사, 외과 의사를 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와, 너 근데 이게 계속 참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의사들도 환자의 고통을 줄이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황재성 씨 말씀하신 대로 술을 진탕 마시게 해서 정신을 잃게 해서 하면 좀 낫다. 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대마나 아편 같은 마약성 약물을 투약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좀 굉장히 비과학적인데 대량의 출혈을 하게 되면 그걸 방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하면 의식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을 잃게 해놓고 절단을 하는 건데 문제가 그러다가 돌아가시기도 하죠. 그럼에도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환자들이 수술 중 정신을 잃거나 통증으로 사망한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겠다. 하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가상화질소가 나오고 또 이제 점점 개발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두려워하던 수술들을 고통 없이 받게 되고 보다 정교하고 복잡한 수술, 또 시간이 오래 걸린 수술도 가능하게 된 거죠.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이제 희망이 된 거고요. 그래서 마취제는 19세기 의학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평균 수명도 마취제 때문에 늘었겠네요. 할 수 있는 수술이 많이 나아지니까. 그러니까요.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수술 포기한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진짜 다행이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 가지 꿈을 꿨죠. 바로 죽음을 피하는 것입니다. 동서양의 많은 권력자가 가장 원한 것도 불로장생이었고요. 과거에는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던 전염병도 이젠 백신 하나로 예방이 되고요. 또 불치병이라고 불렸던 병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의학 지식과 혜택들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 끝에 가능해진 일일까? 인류를 죽음에서 한 발짝 멀어지게 한 의학계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일까? 오늘의 주제는 인류는 어떻게 죽음을 막아냈는가? 재밌겠다. 다양하게 배우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의학 지식을 한번 충전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아픈 이유를 파악하고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픈 이유를 파악하는 방법이요? 그렇죠. 좀 더 의사가 되는 방법의 첫걸음이 뭘까? 이 문제랑 비슷하죠. 의사가 되는 첫걸음? 공부를 잘해야 되죠. 공부를 굉장히 잘해야죠. 일단 수능을 잘 봐야 돼. 그렇죠. 공부를 잘해야지. 수능, 극상위권이고. 네, 제가 기대했던 답은 아니고요. 바로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거겠죠. 의학의 수많은 분야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학문이자 의과대학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배운 학문이 바로 해부학입니다. 해부와 대부. 신이 중심이 되던 고대에는 신의 영역인 인체를 훼손하는 일은 금기시됐거든요. 하지만 이제 르네상스 16세기가 들면서 의학의 암흑기를 벗어나기 시작하였는데요. 신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사고를 시작하면서 과학적 탐구와 실증적 연구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학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형수 시신을 해부용으로 제공하는 관행이 생겼고요. 당시에는 이제 보통 사람을 돌아가신 분을 해부하지는 못하고요. 사형수 시신에 대해서만 합법적으로 해부가 가능했는데요. 이 당시에
칼을 잡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발사예요. 이발사? 정확합니다. 윤소희 씨 역시 대단한 브레인. 이야, 이거 어떻게 알아? 이게 퀴즈로 나왔어야 되는데.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직접 절개하는 일은 칼을 다루는데 익숙한 기술자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발사가 담당을 했고요. 어떻게 이발사? 인체를 위해서 하는 해부와 수술을 천한 일로 여기는 경향이 당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부나 수술은 의사가 할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런 관행을 거부하고 직접 칼을 들고 시체를 해부하며 자신의 수업을 진행해 나간 의사가 있습니다. 바로 근대 해부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입니다. 그는 자기가 직접 해부를 해봐야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당시로서는 이건 뭐 천한 사람이 하는 거다라는 걸 뛰어넘는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베살리우스는 교과서처럼 여겨졌던 기존 해부학 이론서에서 수백 개의 오류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1543년에 인류 해부학의 이정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이야, 와, 정교하다. 아유, 되게 정확하지 않아? 500년 전 책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죠. 네, 정말 근육 봐봐. 이 책은 시체 해부를 통해서 심장의 심실 사이에 구멍이 있다는 기존 주장을 반박했고요. 이전에는 성서를 기반으로 남녀 갈비뼈 개수가 다르다는 지금 들으면 약간 말도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명확하게 했고요. 또 이런 주장이 당시 종교적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살리우스 책과 수업 방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됐고요. 의사들이 직접 해부하고 실증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이 이제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당연히 여겨지게 됐습니다. 현대 외과 수술, 내과, 진단, 심지어 장기 이식까지 이어지는 모든 의학의 토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강력한 무기를 하나 획득하게 된 거죠. 의학계의 발전을 이끈 또 하나의 엄청난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19세기 초 유럽입니다. 당시 아주 특이한 쇼가 유행했는데요. 어떤 쇼였을까요? 서커스? 서커스? 아무 이유 없이 웃음이 터지고 황홀한 기분에 빠지는 웃음가스라는 특별한 가스를 체험해보는 쇼였어요. 이 가스는 순식간에 대중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행사나 파티에서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마약 이런 건가? 가운데 사람이 들고 있는 주머니를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까? 러핑가스. 래핑가스. 래핑가스? 라핑가스라고 쓰여 있죠? 네. 이렇게 가스를 마시며 즐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 웃음가스는 훗날 생각지도 못한 용도로도 쓰이게 되는데요. 의학계에서 꼭 필요한 무언가가 여기서 탄생을 했습니다. 문제인가 보다. 19세기 쇼나 파티에서 사용했던 웃음가스는 이후 의료계에서 어떻게 활용됐을까요? 웃음가스면 이렇게 들이마시면은 웃긴 거야? 웃긴 거야? 그렇죠. 피를 철철 흘리는 상황에서도 이제 약간 미친 사람 같은 느낌일 수 있죠. 네, 그냥. 실성한 것 같은 느낌. 몰핀이나 헤로인 이런 쪽으로 그런 진통제로 활용됐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아픈 걸 있게끔. 마취 아니면 진통인 것 같아요. 일단. 진통? 마취제? 이때 아마 사고를 당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이 웃음가스를 마신 이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걸어다니는 걸 보고 어머머. 수술할 때도 저런 걸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근데 그분이 조금 이거를 도입했다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셨죠? 맞아요. 예,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과 선생님도 계시고 뭐라고? 이과 선생님도 계시고 이과의 선생님. 무슨 과 하잖아요. 마취과? 마취과? 그러니까 마취에 활용이 됐다 이거야. 활용된 거는 마취고. 마취라는 분야를 시작을 했죠. 네, 자, 정답 외치세요. 제도님께서 해주세요. 네, 정답 가겠습니다. 마취.
사연들을 확인해 볼까요? 마취제. 역시 잘 맞추지. 네, 정답입니다. 정답은 마취제인데요. 당시에 그 파티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아산화질소가 바로 웃음가스이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불법인데 옛날에 좀 했던 그 뭐야 해피가스인가? 그건 뭐야? 해피벌룬. 해피볼론인가? 맞습니다. 아산화질소는 그 질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진 그 기체화합물인데요. N2. 아 N2구나. 이게 이제 아까 말씀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웃음가스가 마취제로 재탄생하게 된 거는 1844년 미국의 한 치과 의사 호레이스 웰스 덕분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웃음쇼를 구경 갔어요. 구경 갔는데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가스를 마신 참가자가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는데도 막 이렇게 통증을 못 느끼고 웃으면서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뭐야? 이제 이걸 보고 느낀 게, 야, 이게 이제 혹시 마취 효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웃음가스를 흡입한 후에 자신의 치아를 뽑는 실험을 해봤더니 아우. 안 아픈 거예요. 결과는 대성공이었는데, 와. 웃음가스가 마취제에 널리 쓰이게 된 데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의 실험이 나중에 뭐 한번 실패하기도 했어요. 대중 앞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사들에게 큰 자극이 됐고 또 그의 동료 의사들이 이후에 더 정밀하고 좀 안정적인 마취제를 개발하게 됩니다. 최초 웃음가스였던 아산화질소는 여전히 치과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쓰여요? 네, 조금 쓰이고 있어요. 일부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 얘도 쓸 수 있구나. 치과는 마취 없으면 못해. 이 마취제가 왜 중요하냐? 마취제가 없던 시절엔 수술을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영화에서 보면은 또 술 마시고 주인공이 바로 총을 빼잖아요. 그렇지. 뭐 저는 알코올도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성인 장정들이 붙들고 소리를 지르는 걸 이렇게 막으면서 그냥 네, 그 당시 수술 상황을 묘사한 그림을 하나 볼까요? 네. 무시무시해요 저 때. 너무 아파 보인다. 그만 붙들고 있고 막. 근데 저게 붙든다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될 텐데. 일단 그림에서 환자들의 표정에 어떤 와. 고통이 느껴지지 네. 않습니까? 아, 너무 잘 그렸다. 말도 못할 고통이지. 저게 수술이 너무 무서워서 수술을 하기 전에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네, 너무 무서워서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말 것 같아요. 네. 당시에는 아주 작은 상처나 염증을 지금 같으면 그냥 우리 흔히 하는 소독약을 좀 바르면 되는데 제대로 치료할 수가 없어서 어머. 그 부위가 곪고 괴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그 부위를 치료하는 게 유일한 게 이 절단이었어요. 정강이에 염증이 있다 그러면 무릎 아래를 절단하게 됐고요. 그래서 근데 절단 수술할 때도 또 마취제가 없으니까 어떡해. 당시에 명의가 누구였냐? 빨리 고통 없이 한 번에 자르는 사람. 맞아. 그래서 이제 힘이 센 사람이 의사, 외과 의사를 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와, 너 근데 이게 계속 참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의사들도 환자의 고통을 줄이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황재성 씨 말씀하신 대로 술을 진탕 마시게 해서 정신을 잃게 해서 하면 좀 낫다. 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대마나 아편 같은 마약성 마약성. 약물을 투약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좀 굉장히 비과학적인데 대량의 출혈을 하게 되면 그걸 방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하면 의식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을 잃게 해놓고 절단을 하는 건데 문제가 그러다가 돌아가시기도 하죠. 그럼에도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환자들이 수술 중 정신을 잃거나 통증으로 사망한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겠다. 하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아산화질소가 나오고 또 이제 점점 개발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두려워하던 수술들을 고통 없이 받게 되고 보다 정교하고 복잡한 수술, 또 시간이 오래 걸린 수술도 가능하게 된 거죠.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이제 희망이 된 거고요. 그래서 마취제는
19세기 의학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평균 수명도 마취제 때문에 늘었겠네요. 할 수 있는 수술이 많이 나아지니까. 그러니까요.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수술 포기한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진짜 다행이다. 마취제의 발견 이후 수술 중 환자의 고통을 크게 줄이며 인류의 죽음을 막아내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당시 수술에 대한 모든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수술 후에 많은 환자가 원인 모를 열과 감염으로 수많은 생명을 잃게 되었는데요. 사실 감염은 수술뿐만 아니라 당시 의료 현장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분만실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그 시기에 오스트리아의 빈 병원, 이 당시에 여기가 전 세계 가장 선진국 병원이었는데요. 가장 선진국의 가장 출신 병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거기에서 출산한 산모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열로 연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때 당시 그 병원에서 일하는 제멜바이스라는 의사가 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는데요. 큰 차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돌보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였는데요. 의대생이 산모의 출산 및 진료를 담당하는 병동에서는 산모의 사망률이 10에서 15%예요. 10명 중에 1명이나 1.5명이 사망하는 거고요. 반면에 산파, 경험이 많은 산파가 산모의 출산 및 진료를 담당하는 병동에서는 산모의 사망률이 2에서 3%밖에 안 돼요. 오, 산파가 더 낫네. 제멜바이스는 여기를 주목한 거예요. 한 명은 의대생, 한 명은 산파인데 둘 차이가 너무 크니까 산모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한 가지 혁신적인 조치를 추론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낼게요.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데? 19세기 중반 산모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빈 병원에 도입한 혁신적인 조치는 무엇일까요? 이거 어렵다. 뭐지? 그냥 의대생이 더 이론적으로 더 많이 알지 않았을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의대생은 사망률이 높고 산파는 낮다. 그러니까요. 혹시 산파를 정직원으로 정직원으로 월급을 올려줬다. 인센티브를 조금 더 산파님들에게 의대생들은 인턴일 뿐이고 네. 임산부들 산모 사망률을 줄이는 거야. 저 임산부 병동을 따로 만들었나? 저 생각한 거 있는데 그 의대생이랑 산파의 차이가 의대생들은 그때 막 피 묻고 막 이런 거를 되게 이렇게 그 명예, 훈장. 명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손 안 씻고 바로 가서 이렇게 하고 맞아. 했는데 산파들은 계속해서 뭔가 이것도 하니까 손 씻고 이런 이게 순결. 손 씻기가 되게 그 사망률을 바꿔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위생 손 씻기. 이거 그러니까 의대생들은 지식은 많은데 이게 비위생적인 거구나. 네. 피 묻어 있는 게 명예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네. 그 당시에 의사들은 여기 있는 수술 가운이랑 이런 데 피가 묻는 거를 맞아요.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했어요. 아니 근데 손 씻기를 저때 도입을 했다는 거야? 아니 의대생이 이걸 훈장으로 생각한 게 난 더 끔찍하다. 내 열심히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니 유일하게 여기서 의사 역할 해봤던 많이 게 해봤죠. 하스킨 씨예요. 네. 어느 네. 작품이었죠? 이 무자식 상팔자에서 저 양악하는 의사도 했었고요. 몇 번 했습니다. 이러고 있었나요? 바로 요거 의사들은 했었죠. 다 이거야. 네, 요거 했었죠. 피를 좀 묻히고. 피를 묻혀진 적도 있었죠. 거봐. 근데 그거는 이제 훈장이 아니라 분장을 해준 거기 때문에. 분장팀이 열일했네. 그러면 혁신적인 조치는 위생이었어요? 근데 이걸 손 씻기라고 해야 될지 위생으로 저는- 좀 더 광범위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위생? 뭔가 손을 씻게 하는 거인 것 같긴 한데 그 장갑은 나중에죠. 수술 장갑이 그 수술 장갑 도입? 그러니까 수술 장갑 도입은 근데 약간 이런 이유가 아니고 간호사를 좋아하는 의사가 간호사분이 계속 손이 막 그렇게 되니까 계속 씻어야 돼서 막 이게 씻을 때도 그냥 물로 씻는 게 아니거든요. 손이 자꾸 상하니까 장갑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장갑이 더 좋아서 장갑을 쓰게 됐다고 이런 걸 봤던 것 같거든요. 우와. 사랑의 결과물이네. 손
손 씻는 거인 것 손 같아요. 씻기. 정답에 도전해 주시죠. 도전! 아, 네. 네, 정답. 손을 꼭 씻게끔 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완벽 손 씻기. 야, 진짜 대박이다. 야, 윤소희 진짜. 윤소희. 정답은 손 씻기인데요. 사실 너무 잘 맞히시네요. 저기 아, 진짜로. 윤소희 님이 너무 잘하시고요. 또 옆에 이제 화석진 님이랑 궤도님이랑 우리 황재성 님도 다 알고 계시는데 네네. 저는 왜 우리 형님들하고 같은 취급을 받죠? 너는 분명히- 넌 희극인이에요. 아니 이제 분명히 맞췄는데. 알고 있습니다. 다. 선생님 의견이 정확하지. 19세기 중반까지는 아직 세균의 존재가 많이 알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지식이 부족한 탓에 지금처럼 여러분 뭐 손 씻기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위생에 대한 관념이 없었고요. 이 간단한 게. 당시 병원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왕절개. 19세기에. 아니 진짜 장갑을 안 끼고 수술 부위를 저렇게 잡고 있네요. 당시엔 장갑도 없고 맨손으로 수술하는 데다가 장비를 제대로 닦지 않고 그 피가 막 묻어 있는 거를 그냥 막 쓰기도 하고요. 아, 진짜 상상도 안 되네요.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를 맨손으로 잡고 있잖아요. 네. 이게 분만실을 포함한 당시 수술실의 어머. 환경이 정말 위생적이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당연한 거니까 나는 의사니까 또는 의대생이니까 하면서 그대로 이제 산모들을 만나게 되고 치료를 하다 보면 감염의 확률이 높아지면서 사망의 빈도가 올라갔던 거죠. 제멜바이스가 그래서 의사들이 출산 전에 염소 용액을 조합한 소독약으로 손을 씻게 하는 거예요. 소독약이 잘 아시겠지만 락스 계열이에요. 네, 독하죠. 네, 정말 그래서 독하죠. 한 번만 손을 담궈도 손이 빨개지고 근데 대신 세균 박멸 효과는 확실해서 그죠. 산모들의 사망률이 아주 급격하게 낮아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거죠. 기존에는 한 10%에서 뭐 15%까지 사망했던 게 1.5%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그 제멜바이스는 산모의 구세주라고 불리게 됐고요. 근데 이제 좀 문제가 하나 있어요. 기존의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싸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대생이나 의사들이 산모 환자를 죽여왔다라고 뭐 이렇게 말한 거나 다름없다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탓이냐 이렇게 그렇죠. 돼버리니까. 그렇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던 당시의 의사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그러면서 제멜바이스를 미워하게 된 거죠. 결국 논란이 커지면서 손 씻기를 주장한 제멜바이스는 병원에서 해고됩니다. 뭔 죄로? 와 억울하다. 손 씻은 죄로? 하지만 이 손 씻기의 중요성은 19세기 중반 서서히 재조명되면서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손 씻는 이유는 뭐죠? 깨끗해지기 아, 위해서. 세균 감염. 세균의 발견. 그렇습니다. 예. 이때 세균의 존재가 발견됐거든요. 손 씻기는 현대 의학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다들 감기 안 걸리고 싶으시죠? 네. 네, 감기에 안 걸릴 수 있는 정말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올바른 방법으로 손을 씻깁니다. 감기, 바이러스성 질환, 식중독 등과 같은 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놀랍게도 물로만 씻어도 세균의 93% 정도는 제거할 수 있고요. 비누로만 씻게 되면 무려 99%까지 우리 손에 있는 세균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비싼 영양제를 먹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그것보다는 손을 제대로 씻는 것 이게 훨씬 강력한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 역설적으로 감기 많이 줄었잖아요. 맞아요. 손 씻기가 일반화돼가지고. 마스크 끼고. 마스크랑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때도 모두 다 손을 씻더라고요. 네. 전 국민이 잘 하시다 보니까 감기도 안 걸리고 그때 이제 이비인후과가 되게 어려웠어요. 힘들었죠. 예. 한때. 환자가 없으니까. 아, 근데 그때는 어딜 가도 손소독제가 있어서 괜찮았는데 맞아요.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맞아요. 그새 또 잊어버렸어. 아니 근데 그때 마스크 쓰는 거 습관돼가지고 지금도 쓰시는 분들 많아요. 감기 맞아요. 마스크 쓰고 한 번도 안 걸렸다고. 그 효과를 맞아요. 봤으니까. 오 진짜 그렇더라고요. 세균설의 발견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손 씻기가 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세균이 질병, 부패, 발효를 일으킨다고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파스테르.
맞습니다. 루이 파스테르.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바로 파스테르인데요. 파스테르. 저분 요구르트. 여러분 우유 좋아하시죠? 네. 우리가 우유를 전국적으로 유통을 시키고 또 우리가 집에서 편하게 우유를 먹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는 파스테르의 역할이 컸습니다. 파스테르는 세균 같은 미생물들이 음식을 썩게 하거나 상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걸 처음으로 밝혀낸 분이신데요. 이걸 바탕으로 저온 살균법으로 유명한 이 살균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음식이나 음료를 아주 높은 온도에서 끓이지 않고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일정 시간 가열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만 제거하고 맛과 영양은 그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유통되는 우유는 우리가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저온 살균법이 영어로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계시나요? 수비드. 파스처라이제이션 또는 파스테리제이션이라고 불러요. 파스터라이제이션. 네, 이게 파스텔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거. 또 파스테르는 세계 최초로 광견병 백신을 접종해서 백신 역사에도 한 획을 그은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네. 원래 루이 파스테르는 의사나 생물학자가 아니라 화학자였습니다. 화학자 파스테르의 진로가 완전히 생물학 또 의학 쪽으로 좀 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됩니다. 19세기 중반에 프랑스 대표 산업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프랑스 제조업자들과 정부로부터 각각 의뢰를 받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오늘 어렵다. 프랑스 화학자 파스테르가 미생물 연구를 시작한 결정적 계기는 음식 때문이었는데요.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이거 어떻게 알아? 와 이거는 진짜 어렵다. 이거는 그치? 정말 어려운데. 치즈인가? 어이없게 김치가 생각나냐. 오 발효? 그러니까 발효 음식이니까. 우유. 진짜 우유인가? 아, 요구르트? 빵인가? 미생물 연구. 어떻게 이걸 먹고 사람들이 좋아하며 아프지 않을까? 이런 거에 연구를 시작했나? 잘 부패되는 음식일 테니까. 그래서 문제를 저분한테 던졌겠죠. 프랑스 대표적인 음식일 것 같은데. 프랑스 제조. 프랑스 하면 뭐야? 프랑스. 바게트, 달팽이, 샴페인, 와인. 와인. 와인도 그 포도 그런 거 할 때 발효를 하니까 미생물 연구? 와인? 와인인 것 같아. 왜냐면 프랑스 하면은 그거밖에 없어. 와인 잘못하면 식초 되잖아요. 그래요? 시큼해져. 잘못 보관하면. 보관 잘해야 돼. 약간 와인이 맛이 가가지고 맛이 이상하게 변하니까 이걸 좀 잘 보존해달라. 아니면 잘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더 맛있는 와인 네, 만들려고. 뭔가 맛있는 와인을 만들. 근데 과정에 맛있게 만든다고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와인을 잘못 숙성해서 맛이 그 잘못돼가지고. 변질되니까 이거를 좀 보존하게끔. 와인의 진심이니까. 맞아. 뭔가 정부가 관여했을 정도면은 와인 산업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내가 봤을 때 와인 같아. 재성아 널 믿어. 가. 오케이. 가겠습니다. 정답. 와인.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와인 아니야? 달팽이야 설마? 보인가 봐.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직 넘기지 마봐. 잠깐만. 넘기지 마봐. 야 겁나 무서웠어요. 와인이네. 집단지성의 힘. 역시 집단지성입니다. 예. 정답은 와인인데요. 와인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와인을 만들어도 어떤 건
시큼하게 맛이 변하고 또 자꾸 상품 가치가 그에 따라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북부 릴 지방의 와인 양조업자들이 유명 화학자인 파스트레에게 문제 해결 의뢰했습니다. 이후 프랑스 정부까지 나서서 와인 문제 해결을 공식 요청을 했는데요. 정부까지 나선 이유는 뭐였을까요? 너무 큰 산업이라. 근데 뭐 국내면 어떻게 그냥 넘어갔을 텐데 수출을 했는데 그쵸. 대규모 수출해서 그 와인의 맛이 변질됐거든요. 왔네. 운송 과정에서 맛이 크게 변질돼서 프랑스 와인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추락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프랑스 와인 산업 자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스테르에게 의뢰를 한 거죠. 파스테르는 현미경으로 와인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관찰 끝에 상태 좋은 와인에는 둥근 효모세포가 떠다니는데요. 변질된 와인에서는 막대기 모양 혹은 점 모양의 이름모를 미생물들이 떠 있는 거예요. 파스텔은 이 검은 점, 막대기 모양의 이 이름모를 미생물들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공기 중 떠다니는 무언가에서부터 와인 안으로 들어가는 현상이라는 걸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확정하기 위해서 추가 실험을 진행하는데 어떤 와인은 뚜껑을 열어놓고 어떤 와인은 뚜껑을 완전히 밀봉했더니 결과는 어땠을까요? 완전 달라지겠죠. 그렇죠. 밀봉한 와인에선 문제가 전혀 없었고 뚜껑을 열어둔 와인은 시금털털하게 변질이 됐습니다. 그 코르크 마개를 이를 통해서 와인을 포함한 음식물이 변질되는 건 공기 중에 있는 세균 때문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확정하게 된 거죠. 이후 저온살균법까지 개발하면서 파스테르 덕분에 프랑스 와인 산업은 문제없이 맛의 변질 없이 수출까지 무난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파스테르는 또 하나의 의문 그리고 추론을 하게 됩니다. 미생물의 이 유입 때문에 음식물이 변질된다면 혹시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오랜 연구 끝에 사람에서 생기는 질병의 원인도 세균 때문에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모두 다 세균 뭐 당연히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상식, 뭐 초등학생들도 아는 상식인데 이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이거를 파스테르가 처음으로 원인을 밝혀낸 거고요. 병의 원인이 세균이라는 걸 파스테르가 알아냈지만 그걸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 해법을 찾은 건 수십 년이 흐른 1928년 영국이었습니다. 인류 의학 발전에 가장 지대한 공헌을 끼친 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 네, 그것도 있는데요. 네, 그 사람 아니죠? 이분은 이제 다른 생물학자시고요. 이제 알렉산더 플레밍의 위대한 업적이 뭐가 떠오르시나요? 페니실린. 항생제. 네, 맞습니다. 소희님, 정확히 항생제 중 뭐? 네. 페니실린. 페니실린.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개발한 거야? 알렉산더 플레밍은 당시에 세균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세균 배양 접시에 푸른 곰팡이가 자라는 걸 발견했는데요. 놀라운 건 푸른 곰팡이가 자란 이 부분에 세균들이 싹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생물끼리도 싸우거든요. 곰팡이와 세균이 싸우는데 상대방을 제압할 때 어떤 물질을 배출한 거죠. 결론적으로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는 어떤 물질을 나오게 한 건데 이때 이거를 이제 세균 감염 치료에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발견한 게 바로 세계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입니다. 그렇다면 이 페니실린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건 어떤 이유일까요? 세계대전이요. 세계대전. 전쟁. 역시 그 생명과학 너무 똑똑해요. 좋습니다.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다 좋아하는 분이세요. 옆에서도 전쟁이라고 했는데 제 얘기를 안 들으시는. 이 순간 이 공간에 유성우와 윤소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아니요. 한 명만 편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편애한다고 느껴지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용으로 돌아와서 네. 페니실린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2차 세계대전 때문에 퍼지게 됐는데요. 사진을 하나 볼까요? 뭐야? 주사 맞추는 건가? 페니실린이라 써 있네요. 네, 어떤 사진인지 잘 아시겠죠? 전쟁 중에 군수물자로 페니실린이 대량 지원되면서 사망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이제 상처가 나면 그 상처에 세균이 들어오면서 예전에 폐혈증 같은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게 되고 그 때문에 이제 사망하게 되죠. 페니실린이 대량으로 군대에 보급되면서
폐혈증을 치료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페니실린의 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폐혈증을. 수많은 병사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Thanks to penicillin, he will come home. 너무 감동적이죠. 네. 그 정도였네, 페니실린이. 부상병들을 무사히 집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기적의 치료제라고 불릴 정도로 페니실린의 역할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와. 이후 페니실린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 이후에 퍼져나가게 되면서 폐렴, 폐혈증, 매독 등 예전에 걸리면 죽음의 병이라고 여겨졌던 질병들이 치료되게 된 거죠. 항생제 등장으로 인류의 평균 수명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논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생제를 먹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시간을 잘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먹다 안 먹다 먹다 안 먹다 하면은 굉장히 치명적이다. 정확합니다. 제가 딱 원했던 정답을 정확히 말씀해 고맙습니다. 주셨어요. 역시. 우리가 이제 질병이 있게 되면 항생제 처방을 받잖아요. 네. 그럼 약을 꼭 제 시간에 제 시간에. 끝까지 챙겨서 드셔야 돼요. 맞아, 끝까지 먹어야 돼. 몸이 조금 나아졌다라고 처방받은 약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안 먹거나 이러면 그런 분 경험 혹시 있으신지 많이죠. 예. 평생을 그렇게. 중간에 임의로 복용을 멈추게 되면 체내 세균의 일부만 죽게 되고요. 그러면 남은 세균은 어떻게 되냐? 더 강해집니다. 아, 내성 생기는구나. 그러면 이제 재발하거나 더 심한 감염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악화되죠. 아까 궤도님이 얘기하신 거 정확한 시간에 끝까지 다 먹는 거. 맞아요. 항생제의 최대한의 효용을 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내성이 안 생기게 세균을 잘 조절함으로써 항생제를 오랫동안 쓸 수 있게 하는 수명을 오랫동안 더 연장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청자분들도 아셔야겠다. 왜냐면 약 많이 먹으면 안 좋을까 봐 난 거 같으면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맞아요. 와, 이런 거 좋다. 꿀팁. 저 아주 유용한 또 의학 지식까지 네네. 이제 충전이 되고 있는데 종반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맞추면 메달입니다. 와.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했고 항생제와 백신의 등장이 수명을 늘렸지만 사고, 자살, 타살과 같은 이유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여전히 많습니다. 바로 죽음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한 의학, 법의학이 존재하는 이유도 이런 배경이 있는 거죠. 법이야. 나온다 이제. 법의학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범죄 같은 거 떠올라요. 시체. 부검. 대부분 죽은 사람을 해부하는 학문으로 생각할 텐데요. 사실은 법의학은 산 사람을 위한 학문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새로운 의학의 세계가 열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건 곧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강력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법의학은 단순히 죽음을 밝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죽었는가를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어떻게 이게 살아있는 사람한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해답을 내릴 수 있는 그리고 제도화할 수 있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의학에 있습니다. 산 사람을 위한 제도. 저 같은 법의학자들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과학과 의학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지금 평균 수명 80세가 넘는 장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조금 더 멀게,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오랫동안 살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현재 의학 수준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금연하고 과음하지 않고 체중 조절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푹 자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나는 거예요. 다 아는구나.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다들 실망하세요. 우리 엄마가 하던 얘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근데 엄마가 하는 얘기가 이게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유일한 어떤 약도 없습니다. 엄마가 최고의 의사였어. 이것만 지켜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현재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수많은 죽음을 지켜본 법의학자로서 하고 싶은 말은
죽음을 삶의 대척점에 있는 걸로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인류는 수많은 죽음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죽음을 막아내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소중하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기고 충분히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